조작된 주사위. 작자 미상 단편소설. 몇 년 전 나는 친구와 함께 영국 남부 지방을 여행하고 있었다. 우리는 위에 열린 마차를 타고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쉬면서 여행했다. 우리에게는 정해진 목적지는 없었고 그냥 볼만한 것들이 있는 곳들을 즉흥적으로 들르는 시기였다. 우리는 아침을 먹기 전에 역마차 구역 하나를 통과해서 식당이나 큰 길 근처 여관에 들렸다. 거기에서 말을 쉬게 하고 우리 스스로도 신선한 갈색 빵과 우유를 먹고는 했다. 그리고 여관이나 숙소에서 근처 지방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어느 저녁 내 친구가 제안했다. 내일 아침 TC에 가서 저녁을 먹자. 로벨 가족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어. 예전에 거기에서 살던 가족이지. 예전 여름에 엑스머스에서 그 집안 남편과 부인, 그리고 2명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만난 적이 있었거든. 그 사람들은 상당히 흥미로웠는데 그 이후에 그들을 볼 기회가 없었어. 다음날 아침 해가 환한 빛을 띠며 떠올랐고 즐거운 여행 끝에 우리는 9시경 그 도시 외곽에 도착할 수 있었다. 아, 정말 아름다운 여관이군. 작고 하얀 집에 다가가면서 내가 말했다. 그 집 앞에서는 작은 간판이 흔들리고 있었고 한쪽에는 꽃밭이 보였다. 여기서 멈추자, 존. 내 친구가 말했다. 도시에 들어가서 먹는 것보다 여기에서 훨씬 깨끗한 아침 식사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마도 혹시 도시 안에 볼만한 것들이 있다면 도시까지는 걸어서 가도 되잖아.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하얀 커튼이 달려있는 말끔한 복도를 따라 여관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시골식이지만 놀라운 정도로 훌륭한 아침 식사가 바로 우리 앞에 놓였다. 혹시 말이에요. 로벨 가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니? 내 친구가 물었다. 아, 참고로 그 친구의 이름은 마크엠이다. 로벨 씨는 성직자예요. 그럼요, 부인. 우리에게 식사를 가져다준 소녀가 대답했다. 여관 주인의 딸이 분명했다. 로벨 씨는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에요. 그렇군요. 그가 이 근처에 사니? 그럼요, 부인. 그분은 목사원에서 살아요. 건너편 길을 따라가면 나오는 곳이죠. 여기에서 한 30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아니면 그냥 들판을 가로질러 가셔도 돼요. 들판 끝에 가면 합이 보일 거고 거기에서 아주 가까워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나은 길이니? 마크엠 부인이 물었다. 그게 부인. 제 생각에는 들판으로 가는 것이 나으실 거예요. 목책 몇 개를 지나가야 하지만요. 그리고 그 길로 가면 대수도원이 정말 잘 보이거든요. 우리가 보게 될 탑이 대수도원의 일부니? 그래요, 부인. 소녀가 대답했다. 목사관은 바로 그 맞은편에 있어요. 그녀의 말을 들은 후 우리는 바로 아침 식사를 마치고 들판을 가로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20분간의 즐거운 산책 끝에 다양한 유적들이 늘어선 공터 사이의 오래된 교회 묘지에 도착했다. 여관을 떠날 때부터 보였던 회색의 탑을 제외하고 나머지 유적은 그리 볼만한 것이 없었다. 그 탑은 교회와 수도원의 종탑이었다. 교회 안쪽 구역을 둘러싸고 있던 외벽이 있었고 높은 제단으로 이어진 부서진 계단이 있었다. 그리고 일부만 남아있는 복도와 회랑이 이끼와 덩굴에 뒤덮여 있었다. 풀이 자란 지루한 무덤들 사이로 보다 낭만적이었던 시대의 마저리 부인과 힐데브렌즈경의 무덤이 보였다. 모든 것이 황폐한 유적이었지만 매우 시적인 유적이었다. 그리고 아름다운 폐허였다. 회색의 긴 탑 뒤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예쁘고 환한 정원과 집이 있었다. 햇빛이 너무 찬연했고 풀들이 푸르렀으며 꽃들은 너무 유쾌했다. 공기는 그것들의 달콤한 향기로 상쾌했고 사과나무와 앵두나무 사이로 새들이 즐겁게 노래했다. 모든 자연이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 기둥이 무너진 조각 위에 앉으면서 내 친구가 말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는 중이었다. 이제 이 장소를 보게 되니까 로벨 집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데? 내가 물었다.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흥미로운 사람들이야. 우선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잘생기고 아름다워. 하지만 이런 자연 경관이 그들의 생김새와 관련은 없겠지. 당연히도. 내가 말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녀가 대답했다. 외부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것에 어울리는 우아한 경험들, 그리고 그것들을 즐길 수 있는 취향과 지성이 있다면 내 추측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 부드러운 고양 작용을 할 것 같아. 그러면 잘생긴 사람은 더욱 잘생기게 되고 못생긴 사람은 덜 못생기게 되겠지. 하지만 로벨 집안 사람들이 내게 강한 인상을 준 것은 그들이 잘생겼기 때문만은 아니었어. 높은 교양과 고귀한 출신이 더욱 인상적이었지. 내가 그들이 정확히 어떤 가문 출신인지 알지도 못했지만 게다가 그런 고귀함 속으로 확연하게 드러난
가난함과 깊은 만족감과 결합되어 있었어. 이제 알겠어.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런 곳에 집을 짓고 그리고 세상 모든 좋은 것들의 작은 일부를 즐기며 만족해 한다는 것을. 여기야말로 낭만적인 작가들이 시골집에 대해 보여주는 사랑과 환상, 꿈이 구현된 곳이야. 가난도 여기에는 시가 되고 우아한 만족이 될 수 있어. 게다가 여기에서라면 집세를 내지 않아도 되겠지. 맞는 말이군. 내가 말했다. 하지만 내가 증기선에서 만난 하사관처럼 16명의 딸을 가졌다면, 그렇다면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이 깨지겠지. 마크앤 부인이 말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를 바라자고. 내가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2명의 아이를 데리고 있었어. 찰스라고 불리는 남자아이와 에밀리라는 여자아이. 내가 본 그 어떤 생명체보다 아름다운 아이들이었지. 내 친구가 남의 집을 방문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라는 지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1시간 정도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는 어떤 때는 무덤 비석 위에 앉았다가 다른 때는 무너진 기둥 위에 앉았다. 가끔씩은 땅 위에 흩어진 조각상들 사이를 산책했고 가끔씩은 작은 정원의 울타리 사이를 엿보기도 했다. 그 정원은 회색의 종탑 바로 뒤쪽에 있었다. 날씨가 따뜻했기 때문에 집의 모든 창문이 열려 있었고 블라인드가 내려 있었다. 우리는 돌아다니는 사람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현관문 앞으로 가서 스스로 소개해야 할까 생각했다. 그때 멀리서 들리는 음악 소리가 우리 귀에 흘러들었다. 아, 내가 외쳤다. 정말 훌륭한 음악이야. 이곳의 매력을 완벽하게 만드는 마지막 조각이군. 저건 군악대야. 내 짐작으로는. 마크앤 부인이 지적했다. 우리가 여관에서 오는 동안 군기지나 병령을 본 적이 있어. 기억나는 것이 있어. 점점 음악 소리가 다가오면서 그것이 무거워지면서 느려졌다. 군악대는 우리가 가로질러 온 들판 외곽에 있는 초록의 대로를 따라오고 있었다. 쉿. 내가 친구의 팔에 손을 올렸다. 심장이 이상하게 가라앉는 것이 느껴졌다. 지금 저 음악은 4월의 장송 행진곡이야. 둔탁하게 치는 북소리가 들려? 저건 장례식이야. 하지만 무덤은 어디에 있는 거지? 저기군.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울타리 아래쪽 한 곳을 가리켰다. 움푹 솟아오른 땅이 보였다. 그곳에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인지 판자가 몇 개 덮여 있었다. 내 생애에서 그토록 감상적이고 인상적이며 슬픈 장례식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병사의 장례식처럼 아름다웠다. 보통 장례식의 특징들, 즉 거추장스러운 장의차와 깃털 장식들, 우습게 차려입은 조문객들, 검은색의 장의사들, 고용된 애도객들의 높은 울음소리가 나에게는 죽은 자를 비웃는 것으로 보인다. 보통 장례식의 광경들은 정말 기괴함의 경계선에 걸쳐져 있다. 진실의 길과는 거리가 멀고 삶을 참을 만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죽음을 이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과정과 강요, 무겁지만 과도하게 보여지는 장엄함이 모든 것을 둘러싸기 마련이었고 개인적인 이해 관계 때문에 그 광경을 눈뜨고 지켜봐야 하는 사람이라면 그 이면에 숨겨진 해학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눈을 감기 마련이다. 하지만 군대의 장례식은 달랐다. 군대의 장례식에서 우리는 삶 속의 죽음, 죽음 속의 삶을 볼 수 있다. 과장이나 강요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순하고 고유하며 엄숙하고 단정하며 위로가 되지만 슬프다. 군대 장례식의 지휘자가 일반적으로 진정한 애도객이다. 왜냐하면 그는 어젯밤 한 식탁에서 음식을 나눠 먹던 전우를 잃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기억을 비교하고 그들이 하나가 되었던 수많은 날들을 회상하는 동안 섬세한 음악이 허공을 흐른다.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만족한 영혼이 천국의 집을 향해서 조화로운 숨을 내쉬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가슴은 녹아내리고 상상력은 고양되며 믿음은 활기를 띈다. 그리고 우리는 장례식에서 본 것 이상의 것들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우리 둘 다 가만히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녀와 나 모두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흘렀다고 생각한다. 그때 정원으로 통하는 작은 문이 옆으로 젖혀지는 소리가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게 했다. 거의 동시에 맞은편 문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오더니 움푹 솟은 곳으로 가서 판자를 밀어 올렸다. 그러자 새로 만들어진 무덤이 보였다. 그의 뒤로 아이들과 굉장히 잘생긴 사람들이 정원 공터 안으로 들어왔다. 그동안 숨을 죽인 북소리가 점점 다가왔고 이제 사격대와 장교의 모습이 구분되었다. 그들은 모두 무기를 거꾸로 들고 있었고 각각의 병사들은 팔뚝 위로 검은 크레이프와 흰 비단 리본을 달고 있었다. 군악대는 여전히 엄숙한 음악을 연주 중이었다. 그 뒤로 6명의 병사들이 짊어진 관이 보였다. 모두 젊어 보이는 6명의 장교들이 관에 연결된 끈을 들고 있었고 관 위에는 죽은 사람의 원통형 군대 모자와 검,
군용 허리띠 하얀 장갑이 얹혀 있었다. 기나긴 애독에게 행렬은 2열 중대였고 사병들이 앞에 장교들이 뒤에 서 있었다. 모든 얼굴에 슬픔이 아로새겨 있었다. 부적절한 수다나 이리저리 쳐다보는 눈동자는 없었다. 말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모두 속삭임으로 이루어졌고 아래로 숙여져 떨리는 고갯짓들이 애도 대상에 대한 그들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우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이 교회 묘지를 둘러싸고 있는 큰 길을 따라서 행진했다. 그들이 정문 앞에 도달하자 군악대가 연주를 멈췄다. 저기 좀 봐. 마크엠 부인이 집 쪽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로벨 씨가 오고 있어. 아, 그는 많이 변했네. 그녀가 말하는 사이 목사가 정원문 안으로 들어와서 정문 앞에 있는 행렬 쪽으로 나아갔다. 그가 다시 무덤 쪽으로 돌아오는 동안 장례식 문구를 읽었다. 그리고 무덤 주위로 사격대가 형태를 갖추고 소총을 위로 겨냥했다. 그리고 그 무서운 문구가 읊어졌다. 재에서 재로, 먼지에서 먼지로, 관 위로 흙이 떨어지면서 공허한 소리가 울렸고 무덤 위로 3번의 사격이 이루어진 후 엄숙한 의식이 끝났다. 그 이전에 행렬이 교회 묘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교회 안쪽 부서진 외벽 뒤로 물러났다. 그곳에서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전체 광경을 지켜볼 수 있었다. 정말 흥미로운 광경이었다. 재에서 재로, 먼지에서 먼지로 라는 말이 내뱉어지는 순간 나는 우연히 회색 종탑 위로 시선을 돌렸다. 나는 작은 틈 사이로 종탑을 봤는데 한 남자의 얼굴이 보였다. 정말 기이한 얼굴이었다. 훗날까지도 나는 그 얼굴에 떠오른 표정을 잊을 수 없다. 사람의 얼굴에 절망과 고통이 바로 새겨질 수 있다면 그 얼굴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 하지만 굉장히 젊었다. 그리고 아름다웠다. 혈관 사이로 한기로 흐르는 것을 느끼며 내가 마크엠 부인의 팔을 잡았다. 저기 종탑 위를 봐. 내가 속삭였다. 세상에나 저게 뭐지? 그녀가 창백해지면서 말했다. 그리고 로벨 씨 말이야. 그의 목소리가 처음부터 얼마나 떨렸는지 들었어? 나는 병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는 슬픔에 젖어 있는 것 같더라고. 얼굴 표정 하나하나가 고통과 충격에 빠져 있었어. 뭔가 비극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것이 틀림없어. 단지 한 사람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집을 방문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여관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기로 했다. 하지만 움직이기 전에 나는 다시 좁은 틈 사이로 시선을 돌렸다. 그러나 그 얼굴은 거기 없었다. 우리가 탑의 다른 쪽으로 돌아서 빠져나가는 사이 헐렁한 외투를 입은 키가 크고 마른 사람이 정원문을 천천히 통과해서 정원을 가로지른 후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우리는 그의 흐릿한 형체만을 볼 수 있었다. 머리를 가슴 쪽으로 쭉 늘어져 있었고 눈은 땅바닥을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얼굴은 탑 위에서 보였던 얼굴은 아니었다. 우리는 여관으로 돌아갔고 몇 가지 질문을 한 결과 약간의 정보를 얻었다. 그 정보가 오히려 호기심을 북돋았다. 하지만 도시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야 우리가 우연히 목격하게 된 아주 인상적인 장례식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로벨 씨는 마크엠 부인이 짐작한 것처럼 아주 고귀한 가문 출신이었지만 재산은 없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엘리자베스 웬트워스 양과 결혼을 했더라면 그는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다. 그 숙녀는 그의 삼촌이 고른 여자였고 부유한 삼촌은 그를 상속자로 지정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는 에밀리 데어링과의 가난을 선택했고 상속권을 포기했다. 시골 교회의 목사가 되어 평생 동안 가난에 시달렸지만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마크엠 부인이 예전에 본드 아이가 그들의 유일한 자식이었고 로벨 부인의 놀라운 가정 관리와 로벨 씨의 욕구 절제를 통해서 그들은 우아한 가난 속에서 예외적인 수준의 행복을 즐겨왔다. 그리고 어린 찰스와 에밀리가 성숙했고 그들의 미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할 시간이 다가왔다. 찰스는 아버지와 함께 옥스포드 대학 입학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고 어머니의 교육을 받은 에밀리는 좋은 교육을 받은 우아한 숙녀가 되었다. 하지만 더 먼 미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가족을 부양할 돈이 교회를 통해서만 나왔기 때문에 찰스는 반드시 대학에 입학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가 사용할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따라서 지출과 수입을 조금이라도 맞출 수 있는 계획이 오랜 기간 숙고되었고 결국 에밀리가 런던에 입주 가정교사 자리를 수락하기로 결정되었다. 그 계획은 그녀가 스스로 제안한 것이었으며 아울러 그녀는 부모가 모두 돌아가실 경우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자신의 생존을 돌보겠다고 말했다. 그 이별이 로벨 가족에게 휘몰아친 첫 번째 슬픔이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찰스는 결코 능력이 부족하지 않았고 그 능력을 펼치는데도 부족함이 없었다. 에밀리는 자신의 새로운 삶을 조심스레 써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용인 가족에게서 환대를 받았고 정당한 급여와 대우를 받았다. 고용인 가족에게 그녀는 거의 친구와 마찬가지였다. 앞으로 그녀의 자족함을 망칠 일은 겪지 않을 것 같았다. 그녀는 수많은 다정하고 즐거운 사람들을 만났다. 그녀는 그들 중 몇 명의 이름을 기억했고 그 이름들 중 특히 자주 떠올리는 이름은 허버트였다. 허버트 씨는 군인이었고 고용인 가족의 먼 친척이었다. 그는 그들의 집을 자주 방문했다. 그녀는 엄마와 아빠가 허버트 씨를 좋아하리라고 확신했다. 예전에 그녀의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사랑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런 이야기는 생각나지 않았다. 한편 찰스는 옥스포드에서 공부 외에도 다른 것들을 할 시간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천성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겨했고 모든 종류의 게임과 도박에서 다른 사람들을 능가하는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호감을 주고 활달하며 굉장히 잘생겼으며 매력적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 파티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어머니가 가르쳐준 것이었다. 옥스포드의 그 어떤 젊은이도 그보다 매력적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너무 가난했고 가난이 그의 즐거움을 망쳤다.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그는 유혹에 저항했다. 하지만 끔찍한 갈등 이후 왜냐하면 그는 가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고 빚을 지고 파멸을 향한 넓고 매력적인 길로 계속해서 나아갔다. 그 무분별이 그의 절망을 깊게 가게 했지만 그는 길을 되밟아 회심할 생각이 없었다. 우리가 TC를 방문한 직후 그는 방학을 맞아 집으로 돌아왔다. 요란한 채권자들을 만족시키기에 적당한 양의 돈을 가지고 학교로 가지 않는다면 모든 불편과 고통이 뒤따를 것이라는 협박을 받은 상태에서 그는 채권자들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가 돈을 어디에서 만들 수 있겠는가? 부모로부터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했다. 그는 부모가 그런 규모의 돈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가 태어나서 자란 세계에 속한 친구들 역시 그런 비상 상황에서는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 역시 잘 알았다. 절망 속에서 그는 도피에 대해서 생각했다. 호주나 미국, 뉴질랜드 등 어디론가. 그러나 그는 도피를 실행할 방법조차 없었다. 그는 묘사할 수 없는 고문 속에서 괴로워했고 안도의 희망이 없다는 것에 절망했다. 그 시기 허버트의 연대가 우연히도 TC에 주둔하게 되었다. 찰스는 그의 이름을 자주 누이의 편지에서 받고 허버트 씨라는 사람이 근처 병영에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하지만 그가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지 못했다. 그러다가 우연히 그는 젊은 장교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허버트 자신이 그들을 병영 식당에서 열리는 파티에 초대했다. 하지만 찰스는 자존심 때문에 허버트가 누이의 연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척했다. 그는 자신의 누이가 가정교사라는 것을 드러낼 의도가 없었다. 한편 허버트 자신은 자신의 파티에 참석한 젊은이가 자신의 사랑인 에밀리 로벨의 동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자신의 이유 때문에 그리고 남매의 약점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에밀리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사실 TC는 영국에서 가장 지루하고 따분한 지역이었고 그 사실은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다. 장교들은 그 점을 싫어했다. 여성과의 미래나 무도회, 사냥, 그 어떤 것도 없었다. 그들 중 누구도 뭘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늙은 장교들은 휘파람을 불면서 여기저기를 산책하며 돌아다녔고 젊은 장교들은 쓰리 카드로우의 위험한 도박을 즐겼다. 처음에 그들은 아주 낮은 판돈을 걸었지만 점차 판돈이 커져갔다. 근처 지역의 일반인들 두세 명이 젊은 장교, 무리와 어울렸고 찰스 로벨이 그들 중 하나였다. 만약 그들의 도박이 처음부터 높은 판돈으로 시작됐다면 그는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거기에 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에는 낮은 판돈으로 시작했고 그가 많이 이겼다. 그래서 그들은 판돈을 올렸고 그는 자신의 행운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리고 도박에 대한 열망의 조종에 따라서 도박을 계속했다. 운이 그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다. 전반적으로 그는 잃기보다는 따는 쪽이었다. 그러나 그는 불운의 밤이 언젠가는 찾아올 것이고 그러면 자신이 파멸할 것임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물러나야만 했다. 즐거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자존심을 지키면서 어느 밤 그런 위기가 우연처럼 일어났다. 그날 밤 그는 굉장한 규모의 돈을 땄고 그는 승리가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카드를 섞는 동안 그가 실수로 스페이드 에이스 카드를 무릎 위로 떨어뜨렸고 다시 집어올려서 다른 카드와 섞은 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이 있었다. 아무도 그 카드를 보지 못했고 아무도 그의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 순간 끔찍한 생각이 그의 머릿속으로 기어들어왔다. 어떤 종류의 카드 게임을 하든 찰스 로벨은 매일 밤 비정상적인 행운의 승리를 거뒀다. 그는 엄청난 규모의 돈을 땄고 모든 빚을 갚고 모든 난관을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 그 카드 테이블에서 같이 게임을 하던 젊은 장교들 중 일부는 돈이 아주 많았고 잃는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큰 부자가 아니었고 그들 중 하나가 에드워드 허버트였다. 그 역시 가난한 부모님을 뒀고 부모님은 그를 군대에 넣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중대장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과부 어머니는 무한한 어려움과 궁핍을 겪었고 지금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상태였다. 은퇴하는 중대 장교의 서류가 이미 제출되었고 허버트의 돈은 콕스앤그린우드 은행에 맡겨진 상태였다. 하지만 사령부의 공식적인 답변이 도착하기 전이었고 그는 도박 때문에 모든 돈을 잃었다. 그 돈의 대부분이 찰스 로벨의 소유가 된 것이었다. 허버트는 훌륭한 젊은이였다. 명예를 존중하고 관대하며 적극적이고 염치에 대한 확실한 감각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도박 빚을 즉시 갚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와 함께 그가 오랜 세월 쌓아온 미래 전망은 모두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은행과 사령부에 편지를 써서 돈을 보내고 중대장 진급 목록에서 자신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그는 슬픔에 잠긴 어머니를 어떻게 부양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인과 어떻게 눈을 맞출 것인가? 그는 그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가 중대장으로 진급된 뒤 그녀에게 청혼하고 부모님을 찾아가기로 동의한 상태였다. 그가 겪은 마음속의 병이 그를 열병에 걸리게 만들었다. 며칠 동안 누운 상태에서 그는 삶과 죽음을 넘나들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불행한 처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는 사이 또 다른 장면이 다른 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 매일 밤 돈을 잃었던 장교들이 처음에는 반칙에 대해서 꿈도 꾸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 중 하나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눈치챘다. 그는 찰스 로벨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가 범인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찰스 로벨이 가장 중요한 패를 던지면서 특이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었다. 그런 의심이 서로에게 속삭임으로 전달되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정보를 공유했다. 그러나 로벨의 가장 특별한 친구로 간주된 허버트에게는 그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다. 굉장히 좋아했던 손님의 인격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의 가족의 행복과 평판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는 것이 탐탁치 않았던 그들은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할지 망설이고만 있었다. 즉 공개적으로 그를 비난할 것인지 아니면 조용히 그를 꾸짖고 쫓아낼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했다. 그런데 허버트가 심각한 손실을 입은 것이 드러난 순간 선택이 이뤄졌다. 허버트 그 자신은 절망에 압도되어 방에서 나간 상태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게임 테이블 주변에 둘러앉아 있었다. 그들은 서로 은밀하게 신호를 주고받다가 프랭크 휴스턴이라고 불리는 장교가 일어나서 외쳤다. 신사 여러분, 지금 여기 정말이 이상하고 참혹한 상황에 여러분의 주의를 돌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나에게는 커다란 고통입니다. 지난 얼마간 비정상적인 행운이 한 방향으로만 흘러들어갔습니다. 우리 모두 그것을 목격했고 그것에 주목했습니다. 허버트 씨는 지금 엄청난 손실을 입은 패배자로서 여기에서 나갔습니다. 우리 중 한 명의 승자가 있고 그 승자는 단 한 명이며 그가 엄청난 돈을 땄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모두는 패배자이죠. 신께서는 성급하게 한 사람을 고발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경솔하게 한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도 역시 금지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로서는 우리 모두가 돈을 잃은 것이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정 행위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실이 그가 누구인지 암시하고 있습니다. 찰스 로벨이 끔찍한 공포와 양심에 가책에 휩싸여 뭔가를 말하려고 애쓰던 순간 그 누가 그를 동정하지 않았을까? 사실 나는 정말로 확실하게 하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당황과 고통에 휩싸인 그가 비틀거리며 방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들은 그를 동정했다. 그래서 그가 사라진 후 그들은 모든 일을 자신들끼리만 아는 것으로 하자는데 동의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 모임에 참석했던 일반인들은 찰스 로벨의 비밀에 대해서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옹호하기 시작했다. 그들 역시 그 비난이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지역 사람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장교들의 비난에 대해서 엄청나게 노골적으로 불평을 터뜨렸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증거가 너무 압도적이었다. 로벨 자신이 주사위와 카드를 가져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때까지 게임 테이블에 남아있던 주사위에 납이 채워져 무게가 조작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사실 그는 한 쌍의 조작된 주사위를 꽤 오랜 세월 소유하고 있었고 다른 한 쌍은 옥스포드 대학의 평판이 좋지 않은 친구로부터 얻었다. 그가 유죄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 허버트는 너무 아픈 나머지 모든 경과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가 회복되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가 로벨 집안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밝혀진 모든 사실들이 아주 늦게서야 그에게 전달되었다. 처음 그는 자신의 특별한 친구가 유죄임을 믿는 것을 거부했다. 그 다음에 그는 격렬하게 화를 냈다. 그에게 모든 것을 알려준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거짓이나 실수라면 자신들 역시 크게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가 이루어진 후 사안이 뒤집힐 가능성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우울한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다음날 아침 하인이 허버트의 방으로 갔다. 그리고 문이 잠겨있음을 발견했다. 군의관의 결정에 따라서 문이 부서졌고 허버트는 시체로 발견되었다. 발사된 권총이 그의 옆에 놓여 있었다. 시체에 대한 검시가 이루어졌고 최종적인 결론은 일시적 광증 상태에서 저질러진 사고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사건이 종결되었다. 이제 장례식 준비가 시작되었다. 우리가 봤던 그 장례식의 준비였다. 하지만 장례식 날짜로 지정된 날이 다가오기 전에 또 다른 슬픈 이야기가 펼쳐졌다. 그 운명의 밤 찰스 로벨이 병령을 떠난 후 그는 집으로 가지 않고 그 지역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어둠의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아침 여명이 터오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띌 것을 두려워한 그는 목사관으로 돌아갔다. 부모의 눈에 띄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갈 수 있었다. 그가 아침 식사 자리에 나타나지 않자 어머니가 그를 찾아서 방으로 갔고 그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매우 아프다고 말했다. 사실 그는 매우 아팠다. 그는 혼자 놔둬달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다음 날에도 그는 나아지지 않았고 어머니가 의사를 불러오자고 강하게 주장했다. 의사는 그의 모든 신체 증상이 거대한 심적 고통과 염려로 야기된 것이라 말했다. 잠을 전혀 잘 수 없다고 주장한 찰스 로벨은 의사에게 아편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의사는 그 요청을 일축했다. 그 일에 관련되었던 사람들 모두가 모든 것을 비밀로 하려고 했지만 지역에는 그것과 관련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 소문이 찰스 로벨의 귀에도 들어갔다. 한편 그의 부모는 자신들의 머리 위에 떨어질 천둥번개에 대해서 조금도 상상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들은 아주 고요하고 운둔적인 삶을 살았고 근처 병영의 장교들을 한 명도 알지 못했다. 게다가 그들은 아들이 장교들과 친밀하게 어울린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따라서 허버트의 통탄스러운 죽음의 소식이 그들에게 닿았을 때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다. 찰스, 너는 허버트라는 중위를 알고 있니? 저기 병영에 있는 장교 말이야. 어쨌든 그가 에밀리의 허버트가 아니기를 바란다. 나는 그를 알아요, 어머니. 찰스가 갑자기 그녀 쪽을 돌아보면서 말했다. 그는 햇빛에 눈이 따가운 것처럼 얼굴을 찡그렸다. 그는 항상 얼굴을 벽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왜 그러시는데요, 어머니? 왜냐하면 그가 죽었기 때문이지. 그가 열병에 걸렸고. 그래서 허버트가 죽었다고요. 찰스가 외치면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래, 그가 열병에 걸렸었다고 하더구나. 그리고 아마 선망증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고 스스로 머리를 쏴서 자살했거든. 그가 카드 도박을 했고 엄청난 돈을 잃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찰스 너한테 이런 끔찍한 소리를 하지 말았어야 했구나. 나는 내가 그를 알고 있는지 몰랐어. 아버지를 데려오세요,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오세요. 찰스가 기이한 어조와 긴장을 담아서 이야기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방 밖으로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부모가 돌아오자 그가 그들로 하여금 바로 옆에 앉게 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통함과 고통을 담아서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창백해진 뺨과 무너지는 가슴을 가지고 그들이 아들의 자백을 들었다. 제가 바로 그런 놈이에요. 이야기를 마치며 그가 외쳤다. 죽을 용기도 없는 멍청하고 비겁한 쓰레기 같은 놈이죠. 허버트. 행복하겠군, 행복하겠어, 허버트. 내가 당신이었다면.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면서 아름답고 활달하며 미소를 잃지 않는 즐거운 얼굴이 나타났다. 사랑스러운 딸이자 좋아하는
누이 에밀리 로벨이 런던에서 도착한 것이었다. 그녀는 허버트에서 받은 편지 때문에 돌아온 것이었다. 그 편지에서 허버트는 그녀가 편지를 받을 무렵이면 자신이 대위로 진급해서 중대장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그를 사랑스러운 남편감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돌아온 것이었다. 그녀는 부모가 거절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도 않고 있었다. 오히려 딸이 그토록 명예롭고 다정한 남자의 신부가 된다는 것에 엄청나게 기뻐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부모와 찰스는 그녀의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고통과 격동이 너무 심한 나머지 비통이 물컵 위로 흘러넘쳤고 그녀가 단숨에 그 물컵을 들이켰다. 그녀가 방 안에 들어온 지 5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의 눈물과 혼란, 고통, 절망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허버트의 장례식 전까지도 에밀리는 열병에 시달리며 죽음과 3, 4일을 오갔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에게 내린 처벌과 고문을 갈망하며 찰스 로벨이 침대에서 기어나와 헐렁한 외투를 걸치고 정원을 가로질러 탑 위로 올라갔다. 최대한의 고통으로도 죽은 자가 그의 가슴에 얹어놓은 비참함을 약화시킬 수는 없었다. 탑 위의 틈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누이의 연인이자 자신이 무덤으로 내몬 사람의 장례식을 지켜보았다. 여기에서 우리의 슬픈 이야기는 끝이 난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TC를 떠났다. 2, 3년 후에야 로벨 집안의 소식이 우리에게 닿았다. 우리가 들은 바에 따르면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원망 속에서 찰스 로벨이 호주로 떠났고 에밀리 역시 그와 함께 가겠다고 주장했다는 것이었다. 조작된 주사위. 작자 미상. 위즈덤 커넥트 편행.